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뭐 건물을 사야지 자산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못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사실 맨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생계형 창업이 많아요. 또 직장인 월급보다 못 받는 사람이 전체 60%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잘못하다가 이자 낼 돈으로 건물을 사라고? 그럼 달러빚이라도 내서 내가 건물 사야지 해서 혹여나 공동 투자나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 강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깨비 이창원입니다. 왜 닉네임이 돈깨비인가요?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잖아요. 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뱀이 나올 수도 있죠. 돈으로 바꿔가지고 터치하는 것들은 돈이 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닉네임을 만들었던, 약간 이미지도 뭔가 깨비 같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재밌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커뮤니티 활동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돈깨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건물을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3채 정도 되는 것 같고 2채는 뭐 공동 투자고요.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와 같이 건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제 자영업자였습니다. F&B는 아니었지만 멀리 이런 거 팔았었어요. 부동산을 항상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돈 모아서 부동산 자산 더 사야겠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그 당시에 월세를 한 8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매장 2개, 쌈짓길, 가로수길, 그리고 종로에 저희 사무실. 그러다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있었던 그 쌈짓길이 800억대에 팔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누가 사서 어떻게 800억에 팔았지? 봤더니 5년, 6년 전에 자산운용사가 500 얼마에 타가지고 800억대에 매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루에 1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월세 내는 돈으로 이자 내고 그 남는 돈으로 배당으로 가져가고 시세차익 250억 가져간, 여기서 좀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800만 원에 대한 제가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금리로 한 27억 원의 이자를 저는 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느낀 게 있어요. 아니, 내 돈이 많이 없어도 건물을 살 수 있네? 대출이 80%나 나오네? 그러면 내가 뭐 한 3, 4억 있으면은 뭐 17억, 18억짜리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억 6천 정도 있었는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갖고 매출을 계속 올렸어요. 법인에서 한 3억 정도 이익 경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건물에 내 회사를 임차인으로 넣으면 어때? 그때 당시에 18억 2천이가 건물을 마포에 샀는데 제 돈은 1억 한 6천 정도 들어갔고 제 법인이 3억에 250으로 임차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한 10%가 안 되는 돈으로 건물을 매입을 한 거고, 그걸 한 3년 뒤에 34억 8천인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까지 성공한 케이스. 이걸 겪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고 강의를 이제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것은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라 다 경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도 사업이 계속 잘 되다가 코로나 때 완전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이 3년 사이에 계속 잘 될 줄만 알았던 이 사업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같은 기간에 내가 이 건물을 안 샀더라면은 사업 망하면 진짜 끝났네 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가진 거죠. 부동산으로 막 돈 벌어라, 몇십억을 벌어라기보다 사실 자영업이 노동소득에 가깝잖아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같이 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쯤 느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기이면서 하나의 이제 텀을 가지고 이쪽 시장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은 단순히 아파트를 사서 파는 거와 전 다른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비용이 오르는데 경쟁은 치열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실력이 필요한 건데, 월세 엄청 비싼 자리에서 1,900원짜리 맥주를 팔고 8,800원짜리 소고기를 팔고 있잖아요. 수익 전환이 분명히 안 되면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사실 좋은 자리면 내가 나가도 누군가 쉽게 들어오지만 이와 같은 자리가 좋은 자리면은 7, 80억, 뭐 100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처음에 건물을 봐야 되는 것들은 노른자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건물이 아니라 흰자 끝머리에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내가 200만 원 낼 바에는 이자 200만 원 내서 대출 받아서 하면 되겠네 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장사를 실행해 봤으니까 200만 원 내고도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가져가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한테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건물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 200 정도 낼 수 있는 건물, 금리상 그런 건물을 찾아보면 또 이것보다 안 좋은 위치에 있거나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자리가 좋아도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상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내는 비용으로 내가 건물을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가 공부를 통해서 속아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건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건물만큼은 내 의지와 달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곳에 우연한 기회에 자금이 모아졌을 때 건물주분께서 매도할 의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이 건물에서는 오랫동안 장사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계산해 보니까는 임대료 내는 게 훨씬 이자 내는 것보다 나았던 상황이라면 어떻게라도 해서 이 건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기 위해 찾아다니면 혹여나 장사가 안 되거나 공실이 생기거나 이래 버리면은 장사도 못하고 완전 저지상실해 버리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래서 첫 건물은 잘하는 지역에 내 자본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만나서 사서 매출을 키워서 매각도 해보고 이후에 경험을 쌓아서 도전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세입자로 있으면서 건물 사는 게 가장 잘하니까 좋은데 케이스 상으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되게 낮기는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훨씬 수월하긴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좋은데 사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시세가 20억이면 25억 불러버리죠. 무조건. 근데 이제 장사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은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여기와 흡사한 또는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지를 찾아서 가는 거죠. 상권 막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부동산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장사를 하는 상권을 봐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으로 봐야 되는 입지의 상권이 또 있어요. 그거를 몇 대 몇으로 하느냐가 사실 되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1번이야 라고 했을 때 건물 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1호점이 잘 돼요. 1호점이 잘 되고 현금 흐름이 쓸 거 쓰더라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합하고요. 근데 2호점, 3호점 늘려가는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한 1, 2억 모았는데 2호점에 또 내가 모은 돈 다 없어지고 현금 흐름을 늘려야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 여기에서 장사를 더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는 하나에서 2개 넘어갈 때, 2개에서 3개 넘어갈 때 그때 저는 건물을 한번 봐라. 현금 흐름이 좀 좋다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건물은 돈이 많으면 좋은 자리 쓰면 좋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상권적으로 좀 아쉽지만 부동산적으로는 옆에 호재가 있고 GTX가 들어오고 주거세대가 늘어나고 업무지구가 늘어나고 하는 곳들에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 개념으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가는 부분. 그래서 업종별로도 맞는 업종이 있고 안 맞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헬스장 되게 넓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안양에 대로변 건물을 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피트니스 대표님이에요. 30대인데 본인이 PT를 30분 단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한 층에 20평만 있으면 돼요. 그걸 연층으로 써도 되게끔 브랜딩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사이즈에 맞게, 입지에 맞게끔 브랜딩까지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 개념으로는 되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좋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자리여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미 평당 1억, 2억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푸차인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작은 사이즈로 20평 언더로 할 수 있는 푸차다 라고 하면은 구도심 같은 데 추천해드려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라고 해서 땅의 한 50%? 60%만 원래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구도심은 과거에 그런 법률이 없을 때 막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평인데 건물이 10평이. 이런 것들은 10억에 내가 건물을 사볼 수 있으니까 80% 정도 대출을 받으면 2, 3억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고,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입지론과 적지론을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장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건물을 사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안전하게 배치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사실 부동산만 하기에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MD를 해서 기획을 해서 인간 연출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땅이나 자리를 보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세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걸 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장사라는 경험을 쌓고 있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장이 밑거름이 돼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대표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뭐 건물을 사야지, 자산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못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사실 맨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내가 창업을 할 때 사업으로 성장할 거야, 사업으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약해져 가지고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로 많이 오니까, 한참 활발하게 돈을 벌었을 때 안전한 바구니에 옮겼으면 좋았겠다, 내지는 내가 조금 돈을 벌었을 때 돈을 좀 벌었다고 플렉스하고 또 수입이 더 들어오면 바로 씀씀이 커져요. 그렇죠. 네, 외제차도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산화를 내가 가야 된다고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아낍니다. 이게 저는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목적이 사업에서 끝나느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산화나 안정적인 나의 노후나 이런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한다면 준비 과정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법들을 알고 준비를 하면은 1도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 큰 차이가 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생계형 창업이 많아요. 또 직장인 월급보다 못 받는 사람이 전체 60%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잘못하다가 이자 낼 돈으로 건물을 사라고? 그럼 달러빚이라도 내서 내가 건물 사야지 해서 혹여나 공동 투자나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건강한 자영업자들이 장사로 경험을 쌓고 2호점, 3호점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왕 확장할 거 우리 아이템 검증됐고 이 지역에선 브랜드 파워 생겼으니까 차라리 내가 사서 가는 게 낫지 라는 건물에 대한 거는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주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고 얼마에 사고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자체를 몰라서 이것만 알아도 로드맵이 나오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에 벌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땅의 반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야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장사하는데 20평이 필요해. 그럼 땅은 한 40평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평당 여기가 5천이야 하면 2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80% 정도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면 내가 한 4, 5억 정도가 있으면 내 건물에서 일단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드맵으로 봤을 때 내가 한 4억 정도 모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20억에 80%인 16억을 대출을 받으면 4% 정도 하면은 한 500만 원 이자를 내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사실 자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건물을 사는 입장이라면 건물을 사놓고 임대 수익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구조인데 공실이 나버리면 일반 투자자들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실제 진짜 건물주들이 무서워하는 게 공실이죠.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쓸 건물을 사면은 해칭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분도 어디선가는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출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 지출되는 금액에다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얹어가지고 500을 만들 수 있다면 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통 딱 오시면 뭘 물어보냐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세요? 월 저축 금액.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 저축 금액이 500 됩니다. 라고 하면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모으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도 벌기가 어려운데 장사로는 이미 나는 안 되니까 건물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건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건물 시장이 그동안은요 자산가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해야지 하는 거는 많이 못 봤고요. 지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4%, 3% 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쪽을 통해서 건물을 사신 분들만을 봤을 때에는 이자를 못 내는 분은 없습니다. 공실은 없나요? 공실은 없죠. 근데 그런 거 있죠. 4층짜리 샀는데 2개 층은 썼는데 나머지 층이 공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건물을 살 때 4개 층이 있으면 2개 층 사고 2개 층이 공실이야. 이런 것들은 2개 층만 있는 거와 4개 층에 2개 공실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낫습니다. 여기는 내가 이쪽 시세보다 조금 낮게만 하면 들어오거든요. 공실이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 오히려 아예 실 자체가 없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춰서 받게 되면 또 건물의 가치도 그만큼 임대료 기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잘하면은 꼭 해라라는 이유가 건물을 매각을 할 때 그 자리에 남아서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으로 바뀌고 본인이 건물을 팔 때 내가 임대료를 이렇게 맞춰줄 테니까 5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할 테니까 이 수익률로 건물을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 투자자라면 내가 좋게 팔려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10년 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내보낼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직접 쓰면서 팔기가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 10년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뭐 2, 3억이라도 봤어. 그럼 나는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건물주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에 내놓을 때 이거는 명도도 되고요. 리스백으로 수익률 3, 4%도 맞춰드립니다. 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건물이 있다면 이게 더 먼저 팔리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모든 자영업자가 건물주가 되라 라기보다는 내가 현금 흐름이 돌고 장사가 좀 잘 된다 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무기를 써라 라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한 3, 4년, 4, 5년 전에는 꼬마 빌딩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꼬마 빌딩 매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유가 저는 자영업의 경기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 있죠. 공시지가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정권 바뀌니까 벌써 부동산 가격이나 다양한 것들 돈을 풀다 보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면 건물의 가치도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연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장사를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신촌이나 이런 좋은 자리 지금 당산역 가거리의 메인 자리 비어있는 지가 몇 년이 막 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다 공실이고 은행에 빚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들은 임대료 할인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놓아두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B처럼 강남의 건물을 92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김태희 건물이랑 B 건물이랑 다 팔아서 몰빵했는데 이가 빠진 것처럼 공실이 생기고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함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나 건물 100억에 샀는데 지금 300억 됐어 이런 사람들 팔지도 않고 내 자산이 과연 그 건물의 수익률을 우리가 4% 5% 되는 건물을 찾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건물의 가격이 막 50억 100억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 기준으로 그 건물을 보면은 30평 조그만한데
임대해서 월세를 그만큼 내고 절대 버틸 수 없다. 수익성을 제가 이제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건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 수익형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매월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임대 수익률이 기준이 한 3%라면은 4% 5% 되는 건물을 사서 매월 몇백만 원씩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세 차익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형은 지금 금리가 4%인데 임대료가 3%예요. 내 돈을 더 넣어. 아니면 대출을 적게 받아.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데 이 입지는 누구나 원하는 입지야. 한 5년 뒤 10년 뒤에 2배 이상 간다 라고 하는 투자법이 완전 다른 방향이 두 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장사를 하면서 항상 부정적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장사의 선배를 만나도 다들 잘난 얘기만 해요. 잘난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백날 들어도요, 책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를 100권을 읽어도 흡수가 안 돼요. 왜냐면은 리스크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고 넘어졌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실패의 사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패는 흠이니까 잘 얘기 안 해요. 솔직히 실패를 보여주다 보면 빅데이터가 내 안에 쌓이면 그와 같은 실패만 안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패 사례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이만큼 벌었다 라고 하면 반대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거든요. 얻을 수만 있는 투자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주식으로 날린 사람들도 있고 코인으로 날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라기보다는 장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저는 일단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얻는 거는 공실 위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60, 70에서 내가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 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기 때문에 금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20% 날 수도 있어요. IMF가 터질 수도 있고 정말 최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투자는 확률 게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30억 이하, 20억 이하 꼬마 빌딩이거든요. 빌딩 시장 다 죽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소액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100억짜리를 뭐 10명이 본다고 하면은 50억짜리는 30명이 보는 거고 10억짜리는 50명 이상이 보는 거거든요. 평당가로 비교를 하지만 전체액이 작으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은 또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중간중간 공부가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투자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려하고 공부를 해갖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중요한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맞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업용만 지금 보면요, 2, 3년 전 그러니까 완전 금리가 덧점 거의 2%대가 있었어요. 이럴 때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살포했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이 올라라기보다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의 문제예요. 금리가 1년 반 동안 2, 3%가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 6% 냈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3%인데 5%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5, 6%로 스테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거죠.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4차례 연속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신용이 좋은 분들은 3%대 받거든요. 투자 여건은 사실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즌이 금리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되게 많이 물건을 봐야 될 타이밍이고, 저는 약간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투자 상품처럼 사는 거에 학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를 해야 되고 경기에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돈을 풀고 정권이 바뀌고 부양정책을 해서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나서 최저시급을 15,000원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고용주 혼자서 일을 하는 매장들이 많아질 거고 버틸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지면, 그래서 양세형 씨 건물도 지금 홍대 109억 주고 샀는데 근데 그런 건물도 사실 수수료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로 2,000대 정도, 매출이 높으면 3,000 정도 받는데 실제 내는 이자가 이제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차익 실현을 하려면 건물 가치가 더 올라야 되는데 공실이 늘어나고 리스크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109억 이상 받고 나올 수 있느냐, 세금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게 가능한 부분일까? 실패한 곳들이 사실 많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쫓기듯 생각한 이유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지는 프랜차이즈 상품을 선택하는 걸 박람회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이 안에서 중개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건물을 살려다가 부동산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허물어져 가는 모텔을 리뉴얼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도 해서 같이 실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워낙 잘 아니까 근처에 골목이지만 모텔로선 적합하다
필요하다고 봤어요. 은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정말 많이 깎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물 사시려고? 건물 살라고요. 제가 F&B 쪽으로는 특화가 돼 있지만 공간 사업은 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지를 해서 비용이 총 얼마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세금 내고 리뉴얼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사가버렸어요. 가격 내고 하고 있는데 몰래 아 진짜요? 채널에서 이 모텔을 자기가 공간 기획에다 보여주더라고요. 약간 이거 보고 현타가 왔어요. 본인이 중개했는데 본인이 샀어요? 저희가 물건을 찾아왔죠. 근데 그분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공간 기획을 맡기기 위해서 전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세금을 내고 리뉴얼을 하는 비용까지 우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리뉴얼 감각이 없으니까 어떤 컨셉이 맞을지 몰라서 그렇게 오셔서 제안을 했어요. 본인 회사와 조인해서 자금을 어떻게 받고 수수료를 얼마 주면 된다. 근데 이 근방에서 이분이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분과 미팅하는 걸 커피숍에서도 봤어요. 근데 자기 채널에 이 모텔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도일을 어긋난 완전히요. 딜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끼어든 거죠. 우리가 낮춰놓은 금액 선까지. 정말 그분 채널에 댓글 쓰고 싶으면 어차피 다 지우겠지만 이건 꼭 나와야 돼. 그래도 대표님도 건물 살려고 고민을 하고 찾아봤었는데 남아있는 경험이 별로 안 좋네요. 이 경험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돈 버는데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 바닥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연예인 건물 말씀해 주셨는데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더 리스크 있다고 봐요. 제가 책을 내고 강의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컨셉은 어차피 공간을 쓸 사람이면 그 공간에 해칭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사례를 더 보여줘요. 이거 봐라. 컨텐츠 없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힘든다. 차라리 컨텐츠가 있는 분이 거기 들어가서 하셔라.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진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자영업자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낮은 규모라서 그게 갑자기 뭐 몇 억씩 빠지거나 저는 없다고 보고,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거형 부동산이 있고 상업형 부동산이 있는데, 주거형 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를 떠올리죠. 아파트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시세보다 조금 낮추면 팔려요. 환금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쪽은. 근데 이제 건물의 단점은 환금성이 떨어져요. 일단 덩어리가 좀 큰 상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를 잘 모르기도 하고, 경기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건물의 단점이 임차인과의 이런 관계, 세입자가 건물을 막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10년이 넘었는데 안 나가거나, 이게 사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직접 씀으로써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환금성 부분을 잘 보고,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는 건물주다의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 장사를 하는 이유는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브랜딩을 하고 아이템 개발을 하고 과정으로 인해 성장 발전했을 때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안전하게 건물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건물주한테 매월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단순한 매장이 아닌 브랜딩된 매장으로 운영이 됐을 때 확장을 해야 되는 또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 건물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공간 기획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장사는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방향성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돈 벌 수 있어, 근데 알아보니까 난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낙담을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는 게, 이건 롱텀이에요. 저도 건물 살 때까지 6년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니까 6년 걸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방법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로드맵을 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뭐 3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책에다가도 썼는데,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만큼 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황금성이 좋은 건물을 사요. 그리고 아는 만큼 토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만큼 더 빨리 건물주가 된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매출 향상이에요. 돈을 버는 능력이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그럼 이거 채워야 돼요. 이걸 채워대고, 세 번째가 보유 현금. 이건 목돈이죠. 이거는 모으는 능력.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면 빨리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많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되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매출 향상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걸 모으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제차 뽑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 3가지를 동시에 했던 친구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분 곰탕집 사장님이었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생각나서 맨날 가는 집인데 장사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3천, 4천? 맛은 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저희 쪽에 와가지고 마케팅하고 뭐 하고 하다가 7, 8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1억이 없었습니다. 건물 사겠다 온 거예요. 1억이 없는데 건물을 사러 또 어떻게 왔어요? 했는데 저는 무조건 건물주 될 겁니다. 갑질 너무 세게 당했고
있고, 그래서 가이드를 준 게 월에 1,000만 원 저축한대요. 그러면 1년 동안 1억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매출 향상한 거 가지고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거 받아서 직원 채용해가지고 매출 올리세요. 그래갖고 3억 정도까지는 최대한 만들어 오세요. 해갖고 1년 반 만에 3억 정도 만들어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강화동에 대로변 건물을 14억에 샀거든요. 총 4개 층인데 지하 있고 1, 2, 3. 지금 1층이 작아요. 20평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매출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쁘지 않고 2층에서 바로 살면 되잖아요. 주거까지 동시에 해결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걸 몰랐다면 과연 14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까?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식과 정보, 매출 향상, 목돈 이거를 해서 2년 만에 그래도 빠르게 건물주가 된 케이스죠. 양세형 씨도 109억짜리 건물 사면서 250만 원 벌 때부터 21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축은 습관이고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내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내 건물 사는 건 더 불가능한 거니까 오늘의 교훈은 저축을 습관하자. 지금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장사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 이 모으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책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이게 엑기스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수익을 아낄 수 있는 계약 노하우나 매매가를 팍 낮추는 그런 건 정말 중요한 노하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임장할 때 체크리스트, 단순히 임장만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정리된 걸 가지고 내가 다녔을 때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책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해드리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진짜 경기가 어렵고 장사하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가 제 땅이 아니에요. 결국엔 건물주 땅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장사를 잘해도 그 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라면은 내 땅에서 싸우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같이 갈 수 있는 현명한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